선생님, 네. 그 이야기 해주세요. 그 이야기. 뭐요? 아, 불안한데?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만난 한국의 위상. 러시아인에게 한국인이란? 다시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민망한데 막 말이 통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영어 쓰시는 분들은 계속 말을 좀 거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최대한 대화를 안 하고 피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서 그냥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거 묻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뭐 북한? 이런 이야기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아니고 남한에서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동계올림픽 막 그러면 그래?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계 스포츠가 러시아 쪽에서 좀 유명하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열렸는지는 딱히 궁금하지 않나 봐요. 그러면 혹시 게임 알아? 해가지고 배그를 만든 나라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하. 그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어린 것 같아요. 많이 봐도 20대? 그 정도. 그러니까 좀 작게 보면 10대? 그 정도 되는데 배그를 만들었던 나라야. 그러면 게임 잘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죠. 한국인들은 게임을 얼마나 하는가? 그들의 삶에서 게임이 위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시사 프로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 너는 얼마나 하니?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들은 게임으로 소통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막 너네 게임도 잘 만들고 잘 하기도 한다. 그 좀 저력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한국인이 게임으로 진짜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 외국에서 느꼈습니다. 모바일 배그 한 판 해주시고 오셨어야죠. 그러게 제가 배그를 안 해서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음에 모스크바 다시 가실 때는 네.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 러시아가 주제잖아요. 근데 마침 좀 관련해서 배틀그라운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에 제가 배그 이제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근황토크에서 이야기했다가 양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서사가 없는 게임이어가지고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특성상 좀 몰입하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아직도 뭐 거창한 서사는 없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내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맵에는 설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설정에 살을 좀 붙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맵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설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맵이 에란겔이라는 맵이에요. 근데 그 맵은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든 최초의 맵이에요. 처음 배틀그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있었던 유일한 맵이고 마침 흑해에 있는 가상의 섬 러시아 영토라는 설정이어서 이번에 말하기 딱 적합한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담당에다가 이제 러시아를 입혀서 네. 그래서 이 섬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이름도 실제로 러시아의 지명 등에서 따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맵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1950, 60년대에 소련이 군사시설을 설비하고 갖가지 실험을 하려고 만들었던 섬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국 저항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꽤나 큰 갈등을 계속 겪다가 결국에는 버려진 섬입니다. 자기장이 조요잖아요. 이게 그 저항군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압시설이라는 설정이에요. 야, 그러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네. 조금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에란겔이 비주얼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픽 개선 정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전 에란겔 맵을 보면 안에 텍스처가 되게 뭉개져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템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만 벽이라던가 바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흐리멍덩하게 대충대충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픽적인 업데이트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플스 버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 PC 쪽에서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그 업데이트된 에란겔 맵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색도 엄청 선명해지고 디테일들이 다 살아났어요. 원래 뭐 여기는 학교, 여기는 병원 이런 식으로 그냥 맵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뭔가 좀 물건들 같은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스토리 같은 게 연상되게 됐어요. 업데이트 후에 변경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돌아다니다 보면 좀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되게 거대한 어떤 남성의 흉상. 딱 봐도 뭐겠어요. 독재자. 독재자의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흉상 옆에는 약간 반지의 제왕 사우론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걸 연상시키는 그 눈동자 모양의 문양이 그려진 빨간 깃발 같은 게 걸려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집들의 창문에도 가끔 그 빨간 깃발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재자의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독재 세력이 있으면 거기 맞서는 저항군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이 새 에란겔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는 아예 없었던 공간인데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벙커 같은 공간이 몇 개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무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근데 총을 쏘면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가면 그 저항군의 비밀기지 같은 곳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가면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러시아어가 써져 있어요. 그 러시아어는 자유라는 단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반대되는 파란색 그림은 이제 약간 사자 문양 같은 걸로 해서 이게 그런 그 빨간 깃발에 맞서는 혁명군의 로고구나 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고 이런 작은 비밀기지 말고도 좀 커다란 비밀기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에란겔의 지도가 붙어 있고 어디를 습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에란겔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어요. 이 첫 공개된 영상의 이름은 에란겔의 첫 생존자고요. 되게 짧은 영상이고 뭐 막 직접적인 설명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세력 싸움 때문에 엄청 황폐화된 에란겔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에란겔이라는 섬이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란겔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장면을 CCTV로 지켜보고 있는 어떤 한 장소가 딱 등장을 하면서 무서워. 뭔가 이거 그럼 아까 그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커서 사람들을 경기장에 몰아놓고 보고 있는 건가? 복수?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댓글에는 헐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부끄럽네. 저도 좀 부끄러운데 우리의 삽질을 내가 허공에 총 쏘는 거 봤겠구나. 수류탄 못 던지고 자기한테 던진 거 막 이런 거 수류탄 굽고 있다가 터져 죽는 거 봤겠구나.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에도 이제는 서서히 좀 이야기가 생기는 느낌이라서 여러분께 바람직하네요.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뭔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드네요. 좀 더 흥미가 생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 노트 영상을 좀 봤더니 그래픽적으로만 업데이트 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 시스템이 좀 더 디테일해졌더라고요. 바람? 네. 총 쏘는 데 영향을 주나요? 그것보다는 에란겔이 풀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네네. 나무와 풀이 많아서 풀밭 같은 데 사람들이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잔디 같은 게 바람이랑 같이 움직여서 그 안에 있을 때 바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계속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만나면 무조건 적을 쏘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되게 가까이에 있어도 적이 일단 나를 못 봤어. 근데 우리는 2명인데 적팀은 아직 4인 스쿼드가 다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버티고 보내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풀밭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은
적들이 모르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긴장되는 숨어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고요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싹.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현실감도 주고 더 긴장되는 느낌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배틀그라운드 VR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그 좀 진짜 쫄릴 것 같은데 이것도 은근히. 한 큰 방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네, 이게 공포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굉장히 밝은 대낮을 배경으로 게임을 할 때도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쫄리는 그 느낌. 나 너무 무서워. 빨리 나 있는 쪽으로 와서 이러거든요. VR로 하면은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란게를 이야기하면서 배그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 아니었어요? 네. 오. 제가 아까 좀 선인장님한테 모스크바의 지하철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메트로 2033. 메트로 2033.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네. 무슨 게임일까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나는 게임 담당이니까 러시아 배경의 게임을 좀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평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네.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약간 디스토피아 생존 게임이나 네. 아니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처럼 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을 할 때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 이런 거 말고 조금 색다른 게임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메트로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엑스박스와 스팀으로만 발매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스로 나오지 않으면 잘 안 하니까 좀 네네.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임이거든요. 이번에 나왔군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스팀으로 결제해서 결국 했고요. 와. 근데 이 게임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설정도 흥미로운데 또 원작 소설이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일단 모스크바 지하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개통. 오호. 굉장히 오래됐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4년 개통이니까 거의 40년 전에 개통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총 길이가 447km에 15개 노선, 265개역이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죠. 네. 그런데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 지하철 운행 길이 343km에 역수가 330개예요. 더 많더라고요. 많네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반경을 늘리면 역수가 680개까지 늘어나서 모스크바 지하철이 원래는 세계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은 지하철 2위였다가 2위. 2010년도에 서울 때문에 3위로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1위는 어디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알아보지 않았어요. 자릅시다. 네. 모스크바 지하철 내부는 저는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선인장님이 아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되게 아치형 기둥들이 있고 샹들리에, 네. 조각들 이런 걸로 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봤을 때 이거 약간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어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사시에 방공호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메트로라는 소설과 게임이 나오게 된 이유일 거예요. 방공호 역할을 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2차 세계대전 때 방공호를 썼다고 해요. 근데 모든 역이 방공호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원작 소설을 먼저 읽고 게임을 했다가 게임을 엔딩을 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소설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설의 배경이 2033년. 제목이 메트로 2033인 이유가 2033 그것 때문이고요. 2013년에 핵전쟁이 터져서 지상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에 지하철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대피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지하철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예. 이제는 러시아라는 커다란 하나의 나라나 정부는 없고요. 각 역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역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뭐 역에서 역으로 이동할 때는 여권을 검사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폐쇄적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길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은 터널을 이용해서만 가능하고요. 걸어가거나 뭐 수동 궤도차 같은 걸 이용해서 터널을 이동해서 역에서 역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모두 지하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르고 하얗고 뭐 평소에 거의 붉은 빛을 띤 아주 약한 빛만 보고 살기 때문에 눈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햇빛 같은 걸 본다면 눈이 멀게 된다거나 인간 두더지가 된 거네요. 네, 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그 빛이 없어도 자라나는 버섯 그리고 버섯을 먹고 사는 돼지나 닭 이 정도가 다고 어떤 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쥐를 잡아먹기도 하는데 주인공이 그걸 되게 질색팔색하는 편입니다. 주인공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주인공 아르티옴은 20대 청년이고요. 인구가 200명 정도 되는 메트로 외곽에 위치한 역 베데에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르티옴은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상에서 잠깐 어린 시절을 살긴 했는데 워낙 어렸을 때라서 어린 시절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다행히 메트로로 피해 들어온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살아남아서 지하철역에서 살다가 둘이 살고 있던 역에 쥐떼가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죽었고 일부 사람들만 도망을 쳤는데 그때 도망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제발 이 아이만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아이를 받아서 같이 피난 온 그 사람을 의붓아버지로 삼아서 함께 베데에나에 이제 정착해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고 있고요. 아니 러시아 쥐는 센가요? 이게 아무래도 방사능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것도 다 오염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쥐들도 변형이 됐죠. 아니 호두깎이 인형에서도 쥐 대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쥐는 우리 쥐랑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저는 뉴욕 쥐만 무시무시한 줄 알았는데 러시아도 좀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어느 날 헌터라는 이름의 사내가 갑자기 베데에나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베데에나 사람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검은 존재라는 어떤 생명체들입니다.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막 까맣고 말도 통하지 않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리고 보는 순간 엄청나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 존재들이 어느 날부터 역으로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고 한데 얼굴이 사람처럼 생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검은 존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역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트로가 결국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베데에나가 뚫리면 다른 역들도 먹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그 베데에나에 왔다는 헌터는 보초를 서는 곳에서 처음으로 아르티움과 만납니다. 그리고 헌터가 보초 서는 게 끝난 다음에 아르티움한테 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는 자기가 이 북쪽 터널 끝으로 가서 검은 존재에 대해 좀 알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폴리스 역으로 가서 멜리크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줘라. 너에게 이걸 부탁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징표 같은 걸 줘요. 그리고 헌터는 당연히 다음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망 플래그 확실하네요. 이 헌터가 자신이 아르티움을 굳이 선택해서 그런 임무를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너만은 이성이 마비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르티움한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르티움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탁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역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폴리스라는 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폴리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메트로 중심부에 있는 4개 라인이 환승하는 되게 큰 역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근데 이 부분이 이름은 새롭게 지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우리는 환승역이라도 역 이름은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라인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네. 2호선, 4호선. 맞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역이 다 달라요. 4개 라인이 환승을 하면 이름이 다른 4개의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4개의 역 환성한 데 있거든요. 있는데 뭐그 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을지로 2가 역이다 그러면은 2호선은 을지로 2가 역인데 뭐 1호선이 지나가면 거기는 시청역입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아, 그러니까 위치는 약간 또 출구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처럼 역사는 생각하면 붙어 있어요? 우리도 환승역이 약간의 분리는 돼 있잖아요. 3호선 네네. 입구와 보세요, 뭐 보세요. 7호선 입구 여기 지금 4개가 있잖아요. 네. 4개가 있는데 이름이 4개가 있죠. 환장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폴리스는 이렇게 환승역이 4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대규모이기도 하고 여기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지키는 최후의 장소 같은 곳이에요.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다 이쪽에 있고요. 다른 곳들은 생존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지식, 책을 읽는다거나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꾸준히 그런 것들을 지켜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막 평화롭고 지식만 중시하는 곳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이 지식인들과 군사 세력이 약간 대립을 하는 곳이어서 정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좀 갈등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스토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커가 뭐냐면 방호복과 방독면을 쓰고 굳이 지상으로 나가서 가구나 책이나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지하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가져온 물건들도 오염되어 있지 않나요? 방사능에? 그래서 방사능 수치 같은 걸 계속 체크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일정 정도는 다 오염된 상태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스토커들을 사용해서 폴리스에서는 스토커들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스토커들이 밖에서 아직 남아있는 책들을 여기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헌터도 사실은 이 스토커 중에 한 명이에요. 베데나가 좀 외곽에 있는 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역을 통해 가지고 폴리스로 가야 하는데 얘는 일단 그 역을 벗어나 본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험도 없을 뿐더러 이 세계가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세계예요. 왜냐면 역과 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국 전해지는 정보라는 거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도 심하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아르티움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각종 역들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역과 역 사이의 이동이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터널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빛이 하나 없는 터널을 지나서 역과 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빛도 없어요? 빛도 뭐 회중전등 정도? 역과 가까운 곳에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고 약하나마 등을 달아놓기도 하지만 안쪽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중전등 같은 것만 가지고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 터널을 건널 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자기 발소리가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메아리치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욱이 최근에 터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어머나. 계속 발생했습니다. 시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차원이동? 검은 존재? 여튼 이런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여러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두 명 뒤에 오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2인으로 가야 한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한 세계일수록 뭔가 혼란스럽게 마련이잖아요. 이 메트로 세계에서 굉장히 큰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한자동맹, 한자동맹? 붉은 라인, 제4제국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일단 모스크바 지하철 노선표를 선인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네. 보면 정중앙에 원형 모양의 링라인 5호선이 있고 그 라인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붉은색 라인 1호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 세상에 엄청나다.
이 링 라인이 당연히 환승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래 루트가 교차되는 곳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의 많은 역들 중에서 가장 부유해졌어요. 그 부유한 역들끼리 이제 동맹을 맺기로 하고 뭐 이름 정하기 귀찮으니까 중세 독일에서 한자동맹. 한자동맹 그대로 가져다 쓰자라고 해서 한자동맹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역만 있었는데 지금은 링라인의 모든 역이 한자동맹에 가입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붉은색 1호선 라인이 링라인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지. 이게 한자동맹의 골칫거리인데 이 1호선 붉은색 라인의 역들은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빨갱이들? 그렇지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역들의 막 선동가들을 보내고 네. 중립적인 이름의 역들도 막 이름을 스탈린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데올로기 선전에 굉장히 집착하는 세력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당연히 모든 다른 역들도 자기와 같은 이념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메트로를 장악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당연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념에 반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동가들은 체포당해서 막 추방되기가 일쑤고 특히 한자동맹은 얘네들이 자기의 상업을 굉장히 방해하니까 결국은 반공산주의 연합을 주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아니 전쟁 때문에 그 지하철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전쟁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근데 두 세력 다 쉽게 밀리지가 않아서 팽팽한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너무 많은 자원 고갈과 희생이 있어서 결국에는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세력은 제4제국. 약간 이름만 들어도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설마. 그 네오나치. 그러니까요. 진짜? 제3제국, 네. 제4제국. 맞아요. 히틀러와 나치를 숭배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러시아 혈통이 아닌 인간은 다 죽어야 한다. 아유, 흑발은 다 죽어야 된다. 헐. 우리 죽음. 우리는 가자마자 의왕 죽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 러시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또 모르겠지만 이 네오나치, 스킨헤드라고도 하죠. 이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아직 메트로 안에 남아있고요. 아르티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최단거리 같은 걸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고 안 되겠죠.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제4제국의 파시스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어느 역에 잘못 들어가서 내기 같은 거에 휘말려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되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은 일을 겪다가 결국에는 폴리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폴리스에 도착하는 게 소설 전체에서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늦게 도착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뒤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폴리스에 도착한 이후에는 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폴리스가 하겠축? 딱히 그런 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폴리스 안에서도 약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폴리스에 도착한 다음에야 아르티움이 처음으로 지상에 방호복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이 폴리스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또 이렇게 나오시는데. 결말에 대한 스포를 사실 저는 좀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걸 들어보시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건물 같은 것까지 다 현재 러시아들을 그대로 모델로 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SF 소설 같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초자연적인 현상, 되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거 판타지인가?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아예 설정이 대놓고 판타지라면 뭐든지 가능한 세계잖아요. 그쵸. 그런데 기본 설정이 너무 현실적인 데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리수를 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거 막판에 이걸 풀지 못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예 안 풀어주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렘린 궁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2시간 반 줄을 서서 티켓을 사셨던 지상에 나간 스토커들이 절대 크렘린 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크렘린 궁 위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데 네, 빨간 별 있어요. 그 별을 보고 있으면 정신을 잃고 홀린 듯이 어딘가로 사라지게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메트로 안에 정말 많은 미신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그냥 미신 중에 하나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르티옴이 폴리스에 갔다가 이제 지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폴리스 역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크렘린 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르티움이 크렘린 궁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봤다가 정신을? 정신 잃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막 뺨 때리고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긴 해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도 크렘린 궁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같은 거를 발포를 했다가 거기서 좀 이상한 괴생명체, 돌연변이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크렘린 궁 아래쪽에 살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잡아먹는 게임 내에서는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판타지가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또 여러 개 있긴 합니다. 설정이 되게 흥미로운 소설이지만 저는 대차게 까보겠습니다. 이제 까는 타임입니까? 네. 제가 아까 스포를 이제 피하긴 했는데 결말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결말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전이 너무 뜬금없어요. 떡밥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된 거예요? 떡밥을 잘 못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한다면 복선이 깔려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좀 깨닫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작가가 야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거였지 충격적이지?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해주는 느낌. 그래서 읽고 나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소설 내내 이제 이 주인공 아르티움이 계속 꿈을 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꿈을 굉장히 초반부터 꾸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약간 이걸 복선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역부족이지 않았나. 좀 더 확실한 복선을 씹어놨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점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설명이 너무 많아요. 설명충이네요. 네. 예전에도 그 양치님이 내가 만약 가상의 세계를 설정한다면 막 다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당연히 메트로의 설정, 각종 세력 이런 것들을 독자가 알게 하려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이 너무 직접적이에요. 메트로 세계가 아까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티움이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티움에게 메트로 세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인물들이 말이 많은 거랑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랑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다 설명으로 이루어지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이 아르티움에게 자꾸 설명을 해주는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다 너무 호의적인 거예요. 이 세계가 여유로운 세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고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세계인데도 너무 낯선 어떤 연고도 없는 젊은이에게 다들 그렇게 호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네, 이게 작가가 저널리스트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작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국제정치학 이런 거를 전공하고 이후에 다시 러시아에서 저널리스트로 오래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뭐 학교 다니고 할 때 자기가 항상 이용하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지하철역이 사실은 반공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런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단점인데 이거 젠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여성 캐릭터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와, 한 명도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있기는 해요. 주인공 친구의 여동생, 역장의 아내. 그런데 아마 이 여성들의 이름이 불리는 거를 다 합쳐도 10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여성 인물들이 하는 행동은 요리하고 그런 것 뿐이에요. 여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러다 곧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등장할 정도로 설정적으로 여성이 부족한 세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메트로 2033이잖아요. 후속작이 계속 있어요. 메트로 2034, 2035가 있는데 메트로 2034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더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아시죠? 순수한 어린 여성이 아니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 여기서도 문명에서 떨어져 자란 17세 소녀의 순수함이 약간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약간 전형적인 왜곡된 프레임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캐릭터 설정일 것 같아서 보지도 않고 까서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이 책을 친구들에게 선뜻 권하기 힘들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쓰고 있는 메트로 2033, 2034, 2035 말고 이 책이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메트로 유니버스 시리즈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해외,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세계관으로 쓴 소설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어서 그거는 좀 흥미가 있어서 좀 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양한 설정이나 스토리의 흐름이 원작 소설과 굉장히 달랐어요.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원작자가 좀 싫어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원작자가 게임 시나리오에 직접 참여까지 했더라고요. 일단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FPS 장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장르가 문제였어? 네, 장르를 이 FPS로 하면 안 됐어. 제가 아까 소설 전체 분량에서 초반 3분의 2 정도가 아우르티움이 베데나를 떠나서 폴리스로 가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하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폴리스에 도착한 이후에야 지상에 나가서 괴물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FPS 게임은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르티움이 굉장히 많은 총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게임을 초반에 접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언차티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동하고 총 쏘고 이동하고 총 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군요. 네. 이쯤에서 총싸움 나와야 되니까 계속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자체도 괴물들이 막 그냥 다 정신없이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종이 다르다고 해도 외형만 다르지 공격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아까 그 크렘린 궁에 살고 있는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그 괴물은 굉장히 독특한 괴물이잖아요. 사람들을 홀려서 잡아먹는 그런 괴물인데 여기서는 또 그런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조금 뻔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전투씬이 이어지면 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접고 그냥 다른 사람의 플레이 영상 같은 걸 봤고요. 오히려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베데나에 있던 아르티움이 폴리스로 가야 한다. 이거 퀘스트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아르티움이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아이템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아이템을 아르티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자기 달라고 해서 교환 같은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드벤처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게임적으로 적합한 소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게임으로 구현돼 있길 바랬는데 장르가 FPS가 되다 보니까 너무 총 쏘는 거에 집착하게 돼서 이런 특징들을 못 살렸더라고요. 좀 아깝고 다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원작 소설을 제가 먼저 읽었잖아요. 이게 소설 하나를 다 읽게 되면 주인공이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입하게 되죠. 근데 아까 자세히 이야기 못했는데 이 아르티움이라는 캐릭터가 엄청 유약하고 인간적인 캐릭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게 자주 무력해지고, 또 의심을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있는가? 사람일까? 내가 특별히 선택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심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막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지만, 또 본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 만큼 내 목숨이 가치가 있는 걸까? 이 수많은 사람보다 나 하나가 중요한 걸까? 막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되게 인간적인 보통 사람인데, 이게 FPS로 가다 보면 주인공 막 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괴물과 싸우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 사람들하고도 싸운 장면들이 있어요. 네. 좀 초반에 잘 알지도 못하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동행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잡혀가니까 그 역에 있던 다른 대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게임으로 막 만들면서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 네,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캐붕이 심하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그리고 게임의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래픽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고, 메트로 안에 있는 어떤 소설로 보면서 상상만 했던 게 비주얼로 보이는 게 좀 좋기도 한데, 그런 거 치고는 평범한 비주얼이에요. 소설 속에서 묘사된 굉장히 힘들고 가진 거 없는 겨우 천막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메트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너무 모든 게 잘 갖추어진 상태의 역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마르고 하얗고 그러지가 않고 너무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발매된 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010년 게임이거든요. 좀 오래된 게임이네요. 네, 너무 오래된 게임이고 제가 했던 버전은 약간 리마스터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010년도에 막 나왔을 때 제가 플레이를 했다면 굉장히 재밌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은 2002년부터 연재해서 2005년에 정식 출간이 됐고요.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이후에 2010년에 게임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겁니다. 그 영화화도 될 뻔 했었어요. 이게 할리우드에서 판권을 사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취소됐거든요. 취소된 이유는 할리우드에서 뉴욕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워싱턴 배경. 워싱턴이에요? 아니 그게 지하철의 그 역사 자체도 다를 뿐더러 이 안에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 막 이런 러시아적인 특성을 가진 세력들인데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면 그냥 전부 변하는 거잖아요. 왠지 그냥 아시아 갱단. 인터뷰에서도 할리우드 버전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끔찍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화가 결국 취소됐고요. 이 소설이 발매된 이후에 모스크바 지하철 사용량이 좀 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요.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메트로 유니버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을지 또 서울도 약간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법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메트로 유니버스 시리즈가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린라인 2호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2호선 순환선이 있고
시상력도 있으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겠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빛을 전혀 못 보고 사는 것 같은 설정이잖아요. 지하철역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하이지만 뭔가 유리돔 같은 걸로 인해서 공기는 막혀 있지만 그래도 빛은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 물론 이게 미사일로 인해서 유리돔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설정 같은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설정이 진짜 흥미로운 소설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17화 4부에서는 양치님의 러시아 민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